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입니다. 운동하셨나요? 독서하셨나요? 칭찬하셨나요? 새롭게 바뀌는 입시제도, 어떤 것을 기억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내 아이의 입시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오늘 영상에서 힌트를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듣다 보면 생소한 입시 용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제가 입시를 공부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점은 모른다고 피해서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들을 땐 어렵고 낯설지만 몇 번 듣다 보면 일상 용어처럼 익숙해지실 테니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4가지 입시 변화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학생부 간소화입니다. 학생부는 크게 교과 활동, 교과 외 활동, 종합 의견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교과 활동과 관련해서는 영재, 발명 교육 실적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교과 외 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율동아리, 청소년 단체 활동, 단체명 기재가 가능했지만 2024학년도 입시에서는 자율동아리와 청소년 단체 활동을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의 경우에도 2024학년도부터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상경력이나 독서활동도 대학 입시에 미반영되었죠. 이렇듯 비교과 영역에서 평가 요소가 점차 줄다 보니 남는 것은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둘째, 자기소개서를 폐지했습니다. 그동안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장점을 강조하거나 학생부 내용을 소명하기 위해 대입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통해 부모 배경 등 외부 요인이 평가에 유입된 우려가 있었죠. 2022년 대입에서 교사 추천제를 폐지한 데에 이어 2024학년도에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면서 점점 더 외부 환경이 평가에 개입할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면접 전형 시 자신의 장점을 면접관에게 더 어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졌죠. 셋째, 블라인드 서류평가 도입입니다. 블라인드 평가는 학생의 사회 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출신 고교의 후광을 없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21학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학생부의 인적, 학적 사항, 수상 실적, 봉사활동 등이 일괄적으로 블라인드 처리되어 대학에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수상 경력의 수상명,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기사항, 교과학습 발달사항의 과목,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등은 하나하나 뜯어보고 학교명은 지워 대학에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블라인드 서류평가 이후에도 여전히 특목고와 자사고가 유리하다거나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특목고의 경우 교육과정이 개설 과목이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일반고와 차별화되기 때문에 출신 학교 정보를 유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넷째, 정시 확대입니다. 교육부는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을 줄이고 수능 점수에 맞춰 대학에 가는 정시 전형을 늘리라고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정시를 늘린 대학은 주로 인서울 상위권 대학이었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호해 이를 통해 선발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학마다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정성평가로 뽑을 수 있는 데다 정시에 비해 대학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학생을 뽑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을 줄이고 정시 비율을 늘린 16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입니다. 대부분 선방의 대학들이죠. 따라서 이들 대학이 정시를 늘린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대학은 내신 점수를 바탕으로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늘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교육대기자 채널을 운영 중인 방종임 기자님과 입시 전문가 이만기 선생님의 공저인 대한민국 교육 키워드 7의 본문 중 일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슬초 가족분들 중에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첫 아이를 키우는 예비 학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중고등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아이의 학년에 따라 오늘 들려드린 내용은 매우 다른 난이도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입시가 무서웠어요. 부모인 내가 아이의 입시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기도 했고 누가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입시를 하던 학생 시절에는 부모님이 입시를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치맛바람을 날리며 극성을 떠는 선배 엄마들의 얘기를 들으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랬던 제 생각은 고등 입학을 앞둔 학부모가 되면서 바뀌기도 했고 정리되기도 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덜 불안해졌거든요. 부모의 불안도는 자녀의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입시를 모르고 로드맵이 없으면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며 무조건적인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해지는데 이는 아이의 성적과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1등도 불안해하고 꼴찌도 불안해하는 지금의 입시 상황에서는 자녀가 어떤 성적을 받아와도 부모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입시를 공부하자입니다. 입시가 복잡해졌습니다.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본인 공부니까 아이가 알아서 하겠지 혹은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손을 놓고 있기엔 지금의 입시는 이전 세대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해야 할 공부량은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많아졌고 그런 아이에게 입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알아서 수집해오길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인 그리고 비효율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정보에 열심인 우리 슬초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경합니다. 이것 말고도 바쁘고 복잡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음에도 아이에게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함께 입시를 공부하고 더 유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먼저 겪어보니 쉽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힘들지만도 않더라고요. 출발은 입시 용어입니다. 입시와 관련된 글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새로운 용어들을 눈에 익혀보세요. 아는 용어가 늘어가면서부터 입시 제도에 관한 자신감이 늘어감을 실감하실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